2000년 초에는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1, 2% 정도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대 경제 대국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은 작년에는 마이너스 0.4, 0.5% 정도였었고요. 올해는 겨우 0.1%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출연합니다. 대구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를 가르치는 안병억입니다.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7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그 예상대로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집권 보수당이 패배했다. 집권 노동당이 14년 동안 브렉시트도 2016년에 주도하고 국민투표도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진영이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집권 보수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영국 개혁당이라고 하는 리폼 UK 파티인데요. 이쪽이 선거구 90%의 후보를 내면서 보수 진영이 갈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당은 190년 만에 사상 최대의 패배를 했고요. 반면에 노동당은 거의 3분의 2 의석을 얻었습니다. 거의 압도적인 승리죠.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해서 2016년 6월 말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보수당이 주도를 했는데요. 영국 교역의 절반이 가는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데 어떻게 영국 경제가 좋아지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탈퇴하면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한 후에 거의 6년 만에 탈퇴를 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상당히 저성장이 계속됐고요. 2022년 2월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영국은 G7 국가 가운데 최저 성장을 계속 기록했어요. 그러다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독일이 꼴찌가 됐고요, 성장률이. 그 다음에 아직도 영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제가 도표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자, 2008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인데요. 제일 밑에 영국이 제일 낮죠. 한번 보시면. 1인당 실질 GDP가 영국이 코로나 때 제일 급강했고, 미국은 뭐 훨씬 잘 나가고, 자, 이렇게 보면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물가는 예를 들면 5% 오르는데 임금은 4%밖에 안 올랐으면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런 게 계속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국은 북해에서 석유가 나지만 수출을 좀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도 인플레이가 더 심해진 이유는 뭐냐면 영국은 상당수 수입을 많이 하는데 파운드화가 약세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2000년도 보면 1파운드에 1.50 유로 정도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2015년 지나 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한 후에 1파운드에 1.10 유로밖에 못 사는 겁니다. 1유로를 수입하는데 파운드화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하게 된 거죠. 농산물 같은 경우 파운드화 약세가 달러에 대해서 비슷합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유럽연합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불확실했고,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장을 짓고 인력을 고용하는 건데요. FDI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영국 경제가 저성장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2016년 6월 말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었을 해는 영국 경제가 2.3%, EU 나머지 27개 경제가 2%니까 영국이 0.3% 정도 성장률이 높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2017년 탈퇴 협상 개시하면서 영국이 거의 사회가 반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쭉 보면 EU 경제가 영국보다 소폭으로 계속 성장률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영국보다 EU 경제가 0.3%포인트 높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럽 하면은 저성장의 대표인데 EU보다 영국이 더 낮았다는 얘기죠. 저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왜 그럼 브렉시트 때뿐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영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기간 동안은 브렉시트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지 않았으면 영국 교역의 절반이 EU하고 이렇게 계속되니까 많이 감소하지 않았을 테고 이전의 경제 성장률 영국이 EU보다 조금 높은 거 유지했으면 예를 들면 3.5에서 3.8%포인트 전 영국 경제가 더 높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영국이 메꾸려면 10년이라고 따지면 한 해에 계속 0.5%포인트 이상은 EU 성장률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0.5%포인트 성장이 높다는 건 쉽지 않죠. 자, 그렇게 보면 브렉시트가 영국에 상당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 있죠.
1년 반 전부터 영국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20%포인트 높습니다. 1년 반 전부터 꾸준하게 유지되는데요. 근데 이게 정당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당 지지자들은 3분의 2가 80%가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보수당 지지자는 내봅니다. 절대 안 된다. 80%가.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번 총선에서도 브렉시트 이슈는 논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브렉시트 철회, 그러니까 EU 재가입은 아직도 너무 분열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선거 공약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20, 30년 후는 기다려봐야 된다. 그 정도로 분열의 골이 깊었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영국에서 6년 공부하면서 그래도 영국 사람들하고 많이 논쟁당하고 그랬지만 제가 영국을 그래도 좀 쳐주는 이유는 실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이 1973년도에 그 당시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통합이 시작된 것보다 한 20년 더 늦게, 20여 년 더 늦게 가입했던 이유는 영국보다 유럽 대륙의 경제 성장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 경제가 성장할 거야. 실용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브렉시트 국민투표 비슷한 거는 영국이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연합에 가입했더니 시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단일 시장이니까. 왜냐면은 회원기끼리는 우리가 경상도에서 전라도 가면 아무런 통관이 없듯이 자유시장, 단일시장이거든요. 노동력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비자나 뭐가 필요 없이. 자, 그래서 넓은 시장을 얻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영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국민 투표했을 때 그 브렉시트 지지했던 층이 뭐라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이 높은데 나오면 더 잘 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한 거죠. 유럽 통합에 합류했기 때문에 넓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했기 때문에 나아진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 30년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유럽 경제가 지금의 침체를 딛고 영국보다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다. 그러면 영국 사람의 실용적이기 때문에 야, 유럽 대륙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아. 한번 좀 가입해야 되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정치권에서 이걸 공약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멀었다. 너무나 갈등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초에는 영국도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이었으니까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한 1, 2% 정도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하면 EU 27개 나라 경제 규모가 미국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데 유럽은 저성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최대 경제 대국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27개 회원국의 5분의 1 경제 규모고요. 27개 회원국 중에서 20개 나라가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해서 유로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경제 규모 유로존의 25%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독일 경제가 평균 이상 성장을 해야 EU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죠. 유로존 경제가. 근데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에 작년에는 마이너스 0.4, 0.5% 정도였었고요. 올해는 겨우 0.1%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럽연합 EU 성장률은 올해 1% 조금 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저성장의 원인은 독일이라고 볼 수 있죠. 독일 왜 이렇게 저성장을 하느냐? 분명히 단기적인 요인하고 이제 중장기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단기적인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 독일은 러시아에서 값싸게 천연가스를 해저 파이프라인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다 끊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독일은 제조업 강국인데 제조업 생산 단가가 최소한 2배, 3배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난 7년간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코로나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자, 그런 게 겹치면서 독일 경제가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쟁 이전에는 영국이 G7 국가 간의 최저 성장이었었는데 그 불명을 이제 독일이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 이유는 뭐가 있냐면 독일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73년생까지 은퇴를 하는데요. 몇백만 명 인력이 부족합니다. 2035년까지 700만 명 정도 노동력이 부족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메꾸냐 이거죠. 2차 대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하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지금 연립정부가 예를 들면 외국인 국적 취득 법을 개정해서 더 국적을 쉽게 주려고 하고 특히 고급 숙련 인력, IT 정보통신 쪽은 계속 유인하는데 목표 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부족.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독일은 정치의 문법이 연립정부입니다. 연립정부는 서로 상이한 정당이 최소한 2개 이상의 정당이 같이 정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낯설죠. 근데 독일이나 유럽 대부분의 상당수 나라 의원내각제는 연립정부가 게임의 규칙인데요. 지금 독일 정부는 3개 정당이 연립정부 들어왔습니다. 3인 3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 3인당 그리고 녹색당도 중도 좌파 쪽에서 기후위기 적극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세 번째 정당은 자유민주당 자민당입니다. 자민당은 가장 친기업적인 정당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도 좌파고 가장 친기업적인 정당이 같이 정부를 구성했다면 좀 뭐가 안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도 좌파 쪽에서는 기후위기 적극 대응하자. 자민당 쪽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주자. 자, 그래서 코로나 때 쓰고 남은 돈이 600억 유로가 있었습니다. 84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15% 정도입니다. 독일이 경제를 잘 운영해서 이렇게 많아서 작년에 이 돈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에 쓰기로 했는데 독일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독일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기본법에 균형 재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재정 순부채가 GDP의 0.3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조항이죠. 순부채라고 하는 건 정부가 세입은 세금하고 약간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부채가 GDP의 0.35%를 넘어서 안 된다고 헌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헌법인데요. 재정관련법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0.35%인데 0.3%만 가도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걸 독일이 헌법에 명시해서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이걸 지켜야 되고요. 독일이 16개 주가 있는 연방정부는 미국처럼 주정부는 2020년부터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균형 재정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채 제동장치라는 거. 부채를 쓰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독일이 예를 들면 EU 회원국 중에서 경제가 규모가 꼴찌라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독일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경제가 넘버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똑같은 논리입니다. 흑자를 내는 넘버1 경제대국에서 중국이 미국과 비교해서 대규모 흑자니까 수출만 열중하고 내수를 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균형 재정이니까 정부가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죠.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 개정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남은 돈, 코로나에서 남은 돈 600억 유로 쓰려고 그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 이거는 균형재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 비상조치면 이게 면책이 되는데요. 코로나 때는 비상조치니까 면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면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경제를 부양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니까. 균형재정 조항 또 하나는 연립정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 초에 밤을 새워서 3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조안을 겨우 합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균형재정 조항을 맞추느라고 그걸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독일은 이걸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어렵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 참 창조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 준칙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재정 관련법이 만들어지죠. 근데 독일은 헌법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헌법. 그리고 우리가 헌법을 위반하는 거하고 일반법 위반하는 거하고 감이 다르죠. 유럽 경제에서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독일 한번 보세요. 독일은 2005년부터 19년까지 25%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영국보다 높았어요. 독일이 왜 그러냐면 2003년, 4년에 그 당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어젠다 2010이라 해서 2010년도를 대비한 구조개혁에서 복지를 줄이고 대폭 단거리 일자리도 만들어서 경제성장 도약을 마련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반이 됐던 건데요. 2019년부터 28년은 독일 경제성장률이 잘해야 7%, 8%입니다. 한 해에 1% 성장 남짓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스페인은 거의 10% 가까이 되고 프랑스도 10% 가까이 되니까 예를 들면 옛날 우리가 그 유로존 경제위기 때 피그스라는 말 아실 겁니다. P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약자인데요. 그 나라들이 앞으로는 독일보다 경제 성장이 높습니다. 예상이. 거꾸로 됐죠. 그래서 독일이 중장기적 인력 부족, 연립정부 내 그런 정책 조율, 그리고 균형 재정 조항, 이런 그 중장기 요인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면 경제 성장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면 어젠다 2030, 2030년을 대비한 획기적인 독일의 구조 계획이 없다면 독일 경제는 이 정도로 저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유로존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독일이 관철시켰는데 뭐냐면 단일화폐를 채택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를 잘 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느 나라는 인플레가 10%고 어느 나라는 2%인데 같은 화폐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일단 EU 회원국이 되면 의무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유로화를 채택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플레가 가장 낮은 국 앞에서 1.5% 정도 범위를 넘어야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그걸 맞추면 단일화폐 채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단일화폐를 채택하고 그 다음부터 경제 운용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밀어서 똑같이 단일화폐 채택한 유로존 회원국도 안정 성장 조약을 지키는데요. 똑같은
모델입니다. 정부 재정 적자가 GDP 3% 넘어서는 안 되고요. 총 부채가 GDP 6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독일이 자기 모델 똑같이 유로존에 이식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로존도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어 돈을 쓰고 싶어도 이 기존 대하면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야, 참 이상하다. 왜 이러지? 독일뿐만 아니라 유로존도 똑같은 규정이 얼마였습니다. 자, 유럽이나 EU가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고요. 단일 시장, 내부 시장.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 없이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독일 사람이라면 나머지 26개 나라 비자 없이 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국경이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하다 보면 기차가 국경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통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넓은 시장을 얻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단일화폐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든 거여서 단일화폐가 그걸 옥죄고 있지만 긍정적인 뭐가 있냐면 그만큼 정부가 재정을 좀 아껴서 치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뭐 시장의 규제라는 그런 얘기를 쓰고요. 또 하나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유럽연합에서 8천억 유로, 한 1,100조 원, 우리나라 2년 예산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 예산입니다. 제일 많이 지원받은 게 이탈리아가 4분의 1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영국보다 성장이 낮았는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장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려운 회원국을 대폭 지원해주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 점으로 보면 유럽연합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경제 블록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근데 유로존의 그런 안정성장도야 시장 규율에 따라서 방만한 경영 못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고, 또 하나는 위기 때 EU에서 공동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줘서 이 재정을 범위 안에서 돈을 쓰게 해줬다는 거는 정부로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플러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G2가 이렇게 치열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EU는 뭐냐? 왜냐면 우리가 지역 블록을 만드는 이유는 경제적 번영도 있고 평화도 있지만 국제 정치 경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정학적인 행위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 앞서는 것은 예를 들면 그린딜 2050년에 탄소 제로 만들겠다. 그걸 제일 먼저 내세워서 미국도 비슷한 거 하고 우리도 따라가고 있고요. 뭐 규제 강대국, 최초로 AI 규제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규제를 합니다. AI가 이럴 때는 안 되고 딱 규정을 한 거잖아요. 높은 수준의 리스크 해가지고 딱 규제를 한 거고요. 제가 흔히 듣는 게 유럽이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어떤 역사를 예를 들냐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고요. 유럽연합도 거의 20년 가까이 저성장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다가 1990년대 유럽연합이 다시 일어선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단일 시장을 만들었어요. 단일 시장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무런 장벽도 없이. 그 전에는 관세는 없어졌는데 비관세 장벽이 많았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각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북유럽 쪽은 환경 기준이 상당히 높은데 예를 들면 남유럽 좀 낮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남유럽 사람들이 북유럽에 물건을 못 팔죠. 규제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유럽의 단일 기준을 만들어서 단일 시장을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럽 경제가 90년대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자, 그래서 유럽이 2000년대 초에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컸던 이유가 그런 건데요. 요새 유럽연합에서 계속 나오는 화두가 뭐냐면 다시 경쟁력을 강화하자. 다시 한번 1980년대 단일 시장 때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 단일 시장을 완성할까? 경쟁력 강화할까 하는 그 종합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디지털 단일 시장은 뭐냐? 예를 들면 독일 소비자가 더 싼 스페인 인터넷 물건 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장막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열차게 실행에 옮겨야 되죠. 그래서 유럽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 정치 경제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80년대의 단일 시장처럼 디지털 단일 시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유럽연합에서 유럽통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독일하고 프랑스거든요. 근데 독일은 경제 성장률로 침체하고 연립정부 세 개 정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미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유럽연합을 이끌어가는 프랑스가 독일이 지지부진하니까 유럽연합 리더십이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경제도 침체인데 유럽연합 자체의 목소리도 좀 더 잦아들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유럽연합은 리더십 공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